1편에서 죽다 살아왔어요.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나아진다고 하니 얼마 안 남은 8월을 잘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 투자자들을 가장 힘들게 만든 테이퍼링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그거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테이퍼링은 전체로 보면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죠. 지난해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자산을 사주는 정책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시중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돈들이 이제 실물 경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가 부양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기가 닥치게 된다고 하면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게 되죠.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이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서 1부에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계속 연준이 테이퍼링에 너무 충격받지 않게 계속 신호를 조금씩 주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들은 언제부터 긴축을 할까요? 잘 맞춰봐라. 사실 이제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네. 네. 사실 하반기 들어서 연준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 테이퍼링 시기가 어떤 분은 10월, 또 어떤 분은 11월. 특히 이런 얘기들이 8월 달으로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놓고 본다고 하면 우선 9월 FMC를 통해서 테이퍼링이 선제적인 안내 정도로 끝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최근 연준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안 10월이나 11월 테이퍼링이 시행될 수 있는 거죠. 공식적인 언급 없이 테이퍼링이 시행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한다고 하면 9월 FMC를 통해서 선제적인 안내 또는 공식적인 선언, 그리고 나서 10월과 11월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게 지금의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네. 조금은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죠. 연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은 5월 말부터 9월 첫째 주 노동절이 있는 주간인데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 있어요. 계절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시기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기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노이즈로 인해서 숫자가 정말 정확하게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신빙성 있게 쓰일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준도 사실 두 가지 책무가 있잖아요. 물가 안정과 안정 고용. 물가는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물가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책무 중에 하나는 달성을 한 거죠. 근데 완전 고용과 관련된 지표를 봤을 때 실업률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7월 고용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5.4%. 근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20년 2월 실업률 수치는 3.5%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표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대부분 올라왔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실업률이라는 단순한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해도 올해 이르게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행 가능성은 낮은데 사실 이렇게 왜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연준은 올해 테이퍼링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설레발을 친 거죠. 할 거다, 쟤네는 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또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 기를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제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은 테이퍼링을 염두에 둘 거다. 시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연준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시장에 맞아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비하인드로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일단 저는 테이퍼링이 좀 늦춰질 수 있다고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이 드라이빙 시즌 때 발표되는 지표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은 9월달 지표 9월달 지표는 보통 한 달 뒤에 발표돼요. 네. 10월 중순 이전에. 그래서 9월 지표가 발표되는 10월. 근데 한 차례 지표를 가지고만 연준이 판단하기 연속성을 갖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 더 10월달 지표가 발표되는 11월 지표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아마 테이퍼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9월 FMC를 통해서 선제적인 안내는 할 것 같고요. 9월, 10월 지표가 확인되는 이제 10월, 11월 지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정도에 뭐 FMC를 통해서이든 아니든 일단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테이퍼링은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2008년도 이후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던 게 2013년 5월이에요. 그때 테이퍼링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죠. 그리고 나서 2014년 1월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고, 네. 그리고 2014년 10월 QE가 끝나고, 그리고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됐어요. 이 네 번의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줬던 일정은 테이퍼링이 시행됐던 2014년 1월과 기준금리가 인상됐던 2015년 12월이에요. 네. 그때 당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각각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연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시길 9월부터는 시장이 여러 이벤트를 가지고 조금씩 회복할 것이다 라고 했고, 내년에 테이퍼링이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이에 좀 포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반기 우리가 봐야 될 뭐 이벤트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3분기보다는 4분기 지수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고, 4분기는 제가 정책 장세가 펼쳐진다고 좀 얘기를 드렸어요. 9월달 미국 하원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고, 10월은 G2 간의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또 11월, 12월은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변수들이 결국에는 미국 내 델타 변이 확산 여부예요. 이거는 9월 첫째 주까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는데, 지난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강해질수록 네. 정부 정책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달라요.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의 확산 강도가 강해지더라도 이미 미국은 많은 걸 쏘아 부었기 때문에 네. 올해 상반기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정책의 어떤 강도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올해 증시가 지난해처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9월달과 한정된 요인이긴 하는데, 사실 매번 반복되는 변수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7월 말을 기준으로. 네. 지금 8월은 미국 의회가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9월달 미국 부채 한도가 유예됐던 것들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부채 유예 규모를 늘리거나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공화당이 한 번에 합의하기는 어렵다고 얘기 안 해도 느낌이 오잖아요. 네.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노이즈로 인해서 증시에 어떤 출렁임을 준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좀 얘기해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반기 때 봐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이벤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8월 하반월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이에요. 사실 이제 8월이 끝나기 이전에는 좀 섣불리 투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네. 잭슨홀 미팅이 끝난 이후에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이제 4분기에 때 도래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액션을 취해도 충분히 남은 하반기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어떤 투자 대상을 사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 또 다시 한번 해볼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도 보면 성장주를 사야 되냐, 가치주를 사야 되냐 이 논란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여전히 성장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때 성장주, 가치주를 양분시켰던 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물가와 금리였어요. 근데 이제 물가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월별 소비자 물가를 보면 하반기 들어서 이 중과일 자체가 상반기에 다르게 좀 낮아지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지금 현 수준에서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금리도 사실 드라이빙 시즌 동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뭐 낮아지고 있는 기조는 있지만 이게 조금 풀릴 가능성도 있고, 또 브렉시트랑 염두에 두고 미국의 저축률이 올라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좀 하고 있어요. 결국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게 된다고 하면 네. 가장 성격이 비슷한 대상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 그리고 어떤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가상화폐 시장과 가장 유사한 대상이 미국 나스닥의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거나 아니면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 규제는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좀 봐야 된다 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게 중요해요. 주도 섹터를 결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 어떤 대통령이냐가 중요한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처음 집권해서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재건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들도 미국을 중심으로 재건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꺼내들 겁니다. 결국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IT, 헬스케어, 소비재,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로 놓고 온다고 하면 친환경 내에서는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이제 인프라 쪽 놓고 온다고 하면 차세대 통신,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8, 9월 좀 시장이 하락을 해서 투자할 만한 대상들의 가격 매력이 좀 높아진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때 관심 있게 보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 성장주인 것 같고 뭐 국가로 따지면 당연히 미국을 사야 돼요. 아, 이렇게 또 버틸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잘 따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구님 일찍 부를 거. 일찍 불었으면 우리 손실도 좀 줄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 멘트 없어요? 할 거예요. 하세요. 제가 연초부터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올해는 이 주식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작년처럼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린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글로벌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2007년도 이후에 연도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저점에서 큰 폭으로 오른 해, 그 이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되게 저조해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저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68% 올랐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증시가 저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저조라는 거를 수익률로 따지면 10% 이하예요. 어떤 한 해 같은 경우에는 5% 이하인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보통 미국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뀐 해 올해 같은 경우 놓고 봤을 때 이게 2000년 이후에 크게 세 번 있었어요. 부시, 오바마, 트럼프. 근데 집권 연차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1년차 집권했을 때 수익률이 9.9%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 올해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률 눈높이를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욕심 갖지 말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스튜디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또 전망은 다시 또 문남주 연구원님과 다시 또 시간을 마련해서 들어볼게요. 그때도 나오세요.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